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기의 성질에 대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딩 타입, 크리스탈 스트럭처, 그 다음 임퍼펙션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디스로케이션이 뭔지 이런 그림을 그려서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변형률 속도, 스트레인 레이트에 대한 개념도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변형과 빠르게 일어나는 변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변형률 속도로 천천히 우리가 천천히 잡아당긴다라고 하면은 슬로우 스트레인 레이트가 되겠고, 굉장히 빠르게 충돌이 발생한다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rapid, 그래서 변형률 속도가 빠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변형률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살 테스팅, 인장 시험과 같은 경우에는 변형률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 변형률 속도라는 개념이 대략적으로는 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10의 마이너스 3승 per sec 정도로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느린 변형률 속도를 가지는 게 일반적인 텐살 테스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것은 rapid application. 그래서 이건 빠르게 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slow ap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하면은 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rapid application 같은 경우에는 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적이라고 하면 아예 이제 멈추어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준정적이라도 준정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아니 그냥 또 편의상 정적 스태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적과 동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동적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충돌하는 그런 파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파괴 발생하겠죠. 자동차들이 슝 가다가 갑자기 100km로 가다가 부딪히는 경우에는 동적인 파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적 변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인 레이트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테스팅, 그래서 충격 시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스트레인 레이트가 한 10의 제곱에서 한 10의 한 3승 정도 되는 그 정도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0만 배에서 100만 배 정도 그 스트레인 레이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이제 아예 다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봤을 때도 정적인 시험과 동적인 시험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험들 중에서 대표적인 또 정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fracture toughness가 있습니다. fracture toughness는 어떻게 그 소재가 이 균열이나 결함에 대해서 반응하느냐라는 건데, 즉 균열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fracture toughne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 종이 같은 것들을 하나, 이런 종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 그것도 없는 깔끔한 종이지만 여기에서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되는가. 근데 이것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당긴다,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당긴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아까 봤었던 텐살 테스팅, 인장이 되겠고요. 여기 있죠, 텐살 테스팅. 이거를 이제 빨리 빵 때린다라고 하면은 임팩트 테스팅이 되겠는데, 프랙처 터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미리 균열이 있어야 되니까 균열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균열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균열에서부터 그 다음 균열이 생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프랙처 터프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힘을 계속 조금씩 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균열이 딱 생기기 시작한 그 순간의 로드가 뭐냐라는 거죠. 자, 왜냐면은 균열이 만약에 처음에 생기기 시작하기 힘이 쫙 주었다 균열이 생기게 되면은 힘이 이제 제가 덜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니까는 균열이 처음에 생기기 시작할 때의 그때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프랙처 터프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미리 내놓고 그 다음 균열이 생길 때의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뭐 터프니스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프랙처 터프니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적이죠. 제가 가만히 갖고 있었잖아요. 쭉 천천히 늘리는 거고. fatigue라고 하는 거는 동적인 겁니다. 계속 반복 하중. 제가 뭐 클립 같은 걸로도 뭐 했었잖아요. 그죠? 클립 같은 것들로 반복 하중 줬던 것처럼 이런 게 fatigue, 반복적인 하중을 주는 것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놔두게 되면은 크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연신율이 쭉 증가하는 경우를 우리가 바로 크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로 우리가 기계적 성질들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요약을 하자면, 다양한 본딩 타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세 가지가 있고, 결정 구조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BCC, FCC, HCP 정도만 알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세 개 중에서도 뭐 디슬로케이션, 원디멘저널에 대한 전이만 잘 알면 되겠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뭐 디슬로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레인 레이트, 변형률 속도에 대한 부분이죠. 변형 속도가 느린 경우와 빠른 경우가 시험이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봤던 개념인데 뭐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쭉 이제 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장 시험, 인장 응력, 이거는 F는 하중이고 A는 단면적이고 시그마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걸 나눈 값이 인장 응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것처럼 이 응력과 그 다음에 작용하는 면이 서로 평행한 경우입니다. 텐사일 스트레스는 수직한 경우고, 자, 작용하는 면과 이 응력이 수직하고, 시어 스트레스는 이 작용하는 면과 이 응력이 평행한 경우가 되겠죠. 이때 쓰는 용어는 타우는 F 나누기 A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게 파스칼이란 단위가 되겠고,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는 10의 6승 파스칼이고 1기가 파스칼은 10의 9승 파스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은 이 입실론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빼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총 늘어난 길이가 L이면 원래 길이가 L0, 그거를 이제 뺀 다음에 L0 원래 길이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이것을 이 둘의 차이이기 때문에 델타 L로 나타내고 L0로 나눠주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어 스트레인이 되게 되면은 이 스트레인은 이제 각도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 시어 스트레스는 이 얼마만큼 이 평행한 면에서 얼마만큼 밀렸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이 델타 값을 나타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길이가 이렇게 길쭉한 경우와 납작한 경우는 얼마만큼 델타 값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얼마만큼 얘들이 움직였느냐, 이동했느냐, 이 각도라는 부분, 이 각도 세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각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 변형률, 전단 변형률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게 세타 또는 탄젠트 세타로 쓸 수가 있겠고, 이거를 기호로는 감마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푸아송 레이시오는 원래 우리가 당겼을 때 원래에서 늘어난 것에서 이 측면으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텐사일 스트레인 분의 레테럴 스트레인 되겠고,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안 봤던 개념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볼륨 스트레인, 그래서 부피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피가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딜라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부피는 이제 이 그냥 델타 값을 나타내고, 이 델타 값을 델타 V에서 V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보통 언제 생기냐면은 under pressure, 이게 정수압 환경. 그래서 만약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가슴이 받는 압력, 팔이 받는 압력, 그 다음에 머리가 받는 압력들이 다 물속이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의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정수압 환경에서는 부피 변화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피 변화는 원래 그 나중 최종 부피에서 변화되는 부피만큼 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볼륨 스트레인은 딜라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일라스틱 비헤이비어 탄성 변형에서 뭐 훅스로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E는 영스 모듈러스, G는 시어 모듈러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이드로스태틱 상황, 부피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P라는 것을 씁니다. 왜냐면은 P가 프레셔 압력이기 때문에. 근데 P가 보통은 이렇게 수축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P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변형량은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델타라는 값을 쓰게 되겠습니다. 델타라는 값을 쓰고 이 벌크 모듈러스, 그래서 이 텐살에서는 영스 모듈러스, 시어에서는 시어 모듈러스, 하이드로스태틱 정수압에서는 벌크 모듈러스라는 단위를 쓰고 용어를 쓰고, 이거는 이제 그 카파라는 이 K 같이 생긴 요 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피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 각 금속 소재의 영스 모듈러스 또는 이제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영스 모듈러스가 되겠고, 여기 있는 시어 모듈러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하성비도 나와 있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알루미늄이나 그 다음 브라스, 황동이죠, 구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알루미늄이 뭐 69다라고 하면은 그 기울기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좀 더 높은 카파로 가면은 이 기울기가 좀 더 높아지고, 스틸로 가게 되면은 207이니까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탄성 구간에서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영스 모듈러스는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영스 모듈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탄성 구간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스 모듈러스가 이렇게 더 가파른 경우에는 또 비슷하게 이 전단 그 개수도 같이 이제 높아지게 되겠죠. 같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례하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게 영스 모듈러스가 높은 경우에는 전단 개수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금속에서 이제 프화성비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거의 한 0.3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뭐 0.33, 그 다음에 뭐 약간 뭐 마그네슘 한 0.29, 뭐 스틸 0.3 이런 식으로, 뭐 타이탄 0.34, 대략적으로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0. 어떤 뭐 그냥 문제를 풀 때는 0.3으로 놓고 푸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정해진 값들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영스 모듈러스나 푸아송비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정해지면은 정해지는 물리적 성질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경우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결정되어 있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산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세라믹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예를 들어서 같이 보면은 금속과 달리 어떤 게 좀 다를까 보면은, 이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가 세라믹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제일 낮은 것이 한 뭐 70 정도고, 일반적으로는 100에서 200, 300 정도까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세라믹은 훨씬 더 이 기울기가 가파른 곳에 있겠죠. 더 가파른 뭐 영역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영역에 있다. 물론 그 대신 연신료는 짧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소재마다 특징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스 모듈러스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 폴리머 보면요, 이게 제일 낮죠. 그래서 폴리머는 굉장히 낮습니다. 제일 높은 거 해봐야 뭐 5 정도, 3 정도, 뭐 이런 정도 되니까, 우리가 금속과 세라믹과 폴리머를 영스 모듈러스로 나타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하나를씩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런 거 할까요? 이렇게 그림 제일 높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세라믹이 되겠죠, 그죠? 영스 모듈러스로 따지면.
그다음 중간 정도 되는 게 금속이 되겠고, 금속이 빨간색. 그다음 제일 낮은 것이 바로 폴리머죠. 그래서 폴리머가 제일 낮다. 고분자. 우리가 나노신소재공학부에 세 가지 학과가 있는데 금속, 세라믹, 고분자가 이렇게 각각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의 이러한 물리적인 그 개념 컨셉은 뭐냐? 그래서 물리적 컨셉은 뭐냐면은 이 인터 아토믹 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러한 서로 간에 이제 뭐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attractive and repulsive force. 그래서 서로 간에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그런 힘에 기인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이 본딩 때문에 이 거리에 따른 이 응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 서로 간에 이 잡아당기고 멀어지고 하는 그 힘 때문에 여기에서 그 영스 모듈러스라는 그런 기울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어떤 일정한 기울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터 아토믹 포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만약에 스트레인이, 변형량이 굉장히 작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서 이 하나하나의 이 끈들을 다 이어져 있죠. 이 끈들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하게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얘들을 어떻게 뭐 잡아 당기면 되느냐. 그럼 이거 인터아토믹 포스니까 원자 하나하나 사이에 이런 식으로 다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쟤를 결국에는 끊어내게 되면 소성 변형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끊어내기 전에 여기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응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연신율이 증가하는 그 과정이 바로 영스 모듈러스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의 본딩 타입, 우리가 본딩 타입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크게 아이오닉, 그래서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코밸런트, 공유 결합, 메탈릭, 금속 결합. 그 다음에 뭐 가끔씩 수소 결합도 있고, 아까는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분자와 관련된 반대르발스 결합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강력한 결합은 세 가지 결합이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에서 각각의 이 영스 모듈러스를 이제 본딩 타입에 따라 비교해 보게 되면 가장 결합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유 결합이 되겠습니다. 공유 결합이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이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과 같은 뭐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서 영스 모듈러스 자체도 200에서 1000 정도로 엄청나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바로 이제 금속 결합이 되겠습니다. 금속 결합은 하는 경우에 영스 모듈러스가 60에서 300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한 금속 결합하면은 영스 모듈러스가 한 요 정도 60에서 300 정도 레인지에 들어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도 되는 게 이온 결합이 되겠죠. 이온 결합으로 하면은 한 32에서 96 정도. 그래서 가장 강한 게 공유 결합, 그 다음에 금속 결합, 그 다음에 이온 결합, 이런 순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금속의 영스 모듈러스는 한 요 정도 60에서 400 정도 중간 정도인데, 세라믹은 주로 이제 공유 결합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10에서 1000 정도까지 나타나고, 보통 이제 폴리머는 뭐 이제 밑에 쪽에 뭐 반데르발스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그래서 이 본딩 타입에 따라서 영스 모듈러스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스 모듈러스는 물리적인 값이죠. 원자들이 정해져 있고 그 원자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이 얼마만큼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므로 변하지 않는 값이 되겠습니다. 즉 소재가 결정되면 결정되는 그런 값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스 모듈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인장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시험이 이제 소재를 변형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로드셀을 달아가지고 쭉 잡아 당겨가지고 늘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인장시편 같은 경우에는 봉상 인장시편과 판상 인장시편이 있는데 가능하다면 둘 중에는 봉상을 하는 것이 이 디멘전이 이렇게 골고루 고르게 있기 때문에 가장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 시편이 또 클수록 조금 더 정확한 값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판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대신 장점은 얇은 판재의 경우에 인장시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판상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양이 판의 형태, 예를 들자면은 판상을 그리면 단면을 자르면 이런 식으로 길쭉한 형태가 되니까 이 코너 부분이랑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 형상이 다르게 되겠죠. 봉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원형이니까 뭐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인장시편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봉상시편과 판상시편 좀 다르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장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변형 거동이 관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얘가 늘어나는지, 쭉 늘어나는 것을 계속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인장시험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사실처럼 스트레스는 이 엔지니어링일 경우에 로드 또는 포스에서 이 에어리아를 나눠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은 델타 일롱게이션에서 그 다음에 오리지널 일롱게이션, 오리지널 랭스죠. 델타 랭스에서 오리지널 랭스를 나눠주면 일롱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쭉 이 부분이 탄성 영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잘 모르는 것들이 지난 재료 강도학 때 배웠겠지만 YS를 TS로 나눈 것은 항복비라고 하는 YR이라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서부터 이 텐살 때까지 요까지를 우리가 점선을 쭉 이어가지고 요때까지의 일롱게이션을 구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균일 연신율이라고 합니다. 균일 연신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일 연신율은 영어로는 유니폼 일롱게이션이라고 하죠. 그 유니폼 일롱게이션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항복 강도 구하는 거는 이 0.2% 오프셋, 뭐 그다음 텐살은 뭐 제일 높은 부분 이런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강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뭐 이 연성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강도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뭐 영스 모듈러스, 그 다음에 항복 강도, 인장 강도, 프랙처 스트렝스. 근데 프랙처 스트렝스라고 하는 건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왜냐면은 프랙처가 났을 때 스트레스는 뭐 아무 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별로 최근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 프랙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거는 최근에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적분해가지고 나온 값을 구할 수는 있는데 그게 주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 이야기하는 거는 일드 스트렝스, 그다음에 뭐 텐사일 스트렝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덕틸리티, 연성과 관련된 것은 퍼센트 일롱게이션,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길이에 대한 부분, 퍼센트 reduction of area, 얼마만큼 단면적 줄어들었는가, 이건 A로 나타내는 거고, 이건 위에 건 L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strain hardening parameter, strain hardening 되는 가공경화율이라던가, 가공경화율은 이제 D 입실론 분의 D 시그마 이렇게 하는 게 가공경화율이 되겠고, 가공경화 지수는 n 값이죠. n 값 홀로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그마는 그 k의 입실론의 n승 뭐 이렇게도 하고,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는 a의 입실론 플러스 b의 n승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스위프트 이퀘이션이고요. 스위프트
이퀘이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홀로만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순한 거죠. 시그마는 K의 입실론의 N승. 요거는 홀로만입니다. 홀로만 이퀘이션이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 여기에서 이제 탄성에서의 이러한 그 탄성 계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스 모듈러스와 같죠. 이게 기울기를 말하는 게 바로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인장 커브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값들이 되겠고요.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빨간색으로. 자, 그 다음에 yielding and yield strength.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다시 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료 강도학 시간에는 저걸 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그 항복 강도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의 많은 알규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우리가 0.2% offset 하자라고 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0.2%로 할 수도 있고 0.1%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탄성 구간과 소성 구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항복 강도라고 하는 것은 항복 강도보다 무조건 이전은 그 탄성 변형이고 항복 강도 이후면 무조건 소성 변형이 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건가를 딱 봤을 때 첫 번째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탄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리니어 일라스틱이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선형 탄성이라고 하죠. 리니어 일라스틱. 자, 선형 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훅스로가 성립한다는 거죠. 훅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계속 아까도 제가 썼었지만 시그마는 E의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1차원적인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1차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이 도형, 또는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바로 직선의 형태라는 거예요. 직선의 형태. 일직선의 형태. 그래서 곡선이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직선이 나타나는 영역을 우리가 잘 살펴봐가지고 직선이 어디까지 있는가, 직선이 딱 여기 끊어진다 라고 봤을 때 직선이 있는 구간까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proportionality limi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쭉 해서 직선인 데까지만 쭉 가는 겁니다. 직선인 데까지 쭉 가가지고 여기 직선이죠. 근데 이때부터는 곡률이 생겼다면 이 점을 정해 놓는 게 바로 P가 되겠습니다. P. 그래서 이 proportionality limit을 하면은 요 P라는 점을 우리가 항복 강도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P라는 점을 잡았는데 중요한 거는 탄성이라는 거는 선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성질이 제일 중요한 겁니까? 탄성이라는 게 뭐 선형은 이제 그 나중에 알게 된 결과고 실제로 탄성이라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가역성이거든요. 원래 상태로, 원래 이 제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돌아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가역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돼야 되는데 이 P라는 점을 잡았더니 P보다 더 높은 위치인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P'을 했을 때 만약에 P가 정확하게 항복 강도라고 하면 P'을 하면은 소성 변형이 이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내려와야 할 텐데 그러면 당연히 P라는 점은 누가 봐도 항복 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실험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P'이라는 값에서도 그대로 이 선을 따라서 다시 내려온다라는 실험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P라는 점이 항복 강도라고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값이라는, 너무 낮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P'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P' 위에는 뭐 P 더블 프라임 이런 식으로 P 트리플 프라임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까지 갈 것인지를 계속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런 실험을 저 항복 강도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실험하다가 만약 여기에서 이 실험을 제가 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P를 한 10번 넘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번째쯤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9번 했던 때 그때가 항복 강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항복 강도라는 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뭐 10번의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인장 시험을 10번을 해야만 항복 강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실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가장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기준을 잡아서 기준에서부터 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인을 준 다음에 거기서 이 탄성 구간과 똑같은 기울기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만나는 점을 구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0.2% 옵셋, 이 탄성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렇게 편하게 항복 강도를 실험 한 번으로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들은 뭐 지금 항복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실험하고 여기서도 실험하고 여기서 실험하고 안 됐네, 여기서 실험해 됐네, 그렇게 해서 뭐 알아내게 됐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제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yielding point. 그래서 굉장히 그 yielding point, 항복점을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then draw a parallel line starting from the 0.2% strain. 그래서 0.2%의 스트레인에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만나는 걸 해라. 이게 parallel line to the elastic graph and then this can make the sigma epsilon curve. 그래서 이게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yielding과 yielding strength를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tensile strength, TS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항복 강도, stress increases after yielding. 그래서 이게 항복 강도 이후에 항복점 이후에 강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언제까지? Until a maximum is reached.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강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최고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ultimate, 궁극적이라는 거예요. ultimate tensile strength. 그래서 이거 그냥 뭐 ultimate이 사실 최대라는 거니까 최대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인장 강도라는 말이 그냥 뭐 최대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보통은 인장 강도라고 하면은 최대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인장 강도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S 인장 강도 전에 이 시편이 균일하게 uniformly distributed. 그래서 이게 이 시편이 균일한. 그래서 이까지는 원래 균일 연신율이 한다 그랬죠. 이까지는 그어가지고. 근데 이 이후에는 localized, stress localized. 응력이 국부화되는, 응력이 한쪽에 몰리게 됩니다. 응력이 한쪽에 몰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바로 파괴가 나중에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장 시험에서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fracture strength라는 개념은 뭐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여기서 끊어지나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재료적으로 봤을 때 네킹이 발생하면은 이미 언제든지 파괴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fracture strength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 이렇게 safety 팩터나 이런 데 전혀 쓰지 않는 그런 팩터가 되겠고요. 그다음 fracture energy, 이건 뭐 옛날 말로는 toughness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은 쓰지 않죠. 왜냐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이 종이 찢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이 종이에서 시작하는 거랑
균열이 있는 이 종이 시작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냥 프랙처 에너지라고 하면은 균열이 없는 상태의 그냥 시편에서 했기 때문에 모델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서 뭔가 일정한 균열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걸 터프니스라고 부르지, 단순히 이렇게 인장시험의 적분한 값을 터프니스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라스틱 리커버리랑 뭐 이 부분들을 좀, 리질리언스 이런 부분들, 덕틸리티를 좀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